안녕하세요. 8월 1일 오늘의 축구 소식을 브리핑하는 조던 HD입니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프랑스의 파리 유나이티드 언론에서는 보아탱 이적을 현재 파리와 미넨과의 협상 소식을 알렸습니다. 미넨의 루메니게 회장은 프리시즌 투어에서 다시 한번 보아탱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보아탱은 지난 시즌이 끝날 무렵 저에게 말을 했었습니다. 선수 커리어가 끝나기 전에 다른 클럽에서 뛰어보고 싶다고 고민을 털어놓았고, 그래서 저는 그와 충분히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만족할 만한 금액을 지불할 클럽이 나타난다면 이적을 논의해보겠다라고 보아탱에게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현재까지 파리와 접촉한 적은 없습니다. 이 종류에 대해서도 언급한 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보아탱의 두 대리인들이 파리와 접촉하기 위해서 노력 중에 있고, 그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이 내려진 건 아닙니다라고 이제 언론에 대해서 인터뷰를 답했지만, 실제로는 이 인터뷰가 정직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지며, 이 본지 정보에 따르면 미넨과 파리는 보아탱 이적을 몇 주째 진지하게 논의하고 있다고 하며, 파리가 여전히 미넨에게 공식적인 오퍼를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빠른 시일 내에 협상의 돌파구가 마련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두 클럽의 입장 차이는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이적 협상의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보아탱, 일단은 뭐 이야기 나왔던 클럽들은 이런저런 클럽들이 있는데 파리가 제일 좀 유력하게 데려가고 싶은가 봐요. 당장의 성적을 위해서겠죠. 데려간다면. 참 좋은 선수인데, 기억나는 게 그때 메시 막다가 뒷걸음질 치면서 넘어진 게 너무 임팩트가 커가지고, 그게 그 팬들이 어떤 움짤을 만드느냐에 따라서 선수의 이미지도 진짜 오래가. 제라드도 그거 오래가잖아요. 다른 거 다 잘했어도 좀 그래도 뭐 훌륭한 선수지만, 아무래도 이제 막 보아텍 아니면 뭐 제라드 아니면 뭐 이렇게 막 누구는 생각했을 때 막 그런 임팩트 큰 움짤이 있으면은 그 계속 돌고 돌면은 결국에는 가장 최근에 본 게 그거기 때문에 대박 쓰죠. 루선문도가 뭐야? 루선문도가 뭐지? 뭔지 모르겠어요. 루선문도. 루선문도? 룬이 나오는 건가? 모르겠네. 나 그것도 모르겠다. 처음 들어보네. 아스날의 레노는 최우와 팀 동료가 되었다라는 것이 자신의 선수 커리어에서 환상적인 힘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스날의 새로운 골키퍼인 레노는 2011년 레버쿠젠에서 챔피언스 리그 데뷔전을 치렀을 때 그의 나이는 19살이었으며, 우연히도 반대편 골대에는 체우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후 7년이 빠르게 지나갔고 이 두 선수는 모두 아스날에서 뛰게 되었으며, 그리고 레노는 체우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레노가 인터뷰에서 말하길 19살 때 저의 챔피언스 리그 첫 경기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2011년 체어가 있었던 첼시가 상대팀이었고 경기 이후에 그는 좋은 경기였다라고 저에게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서 함께 기뻐해 주었고 즐거워했습니다. 이것은 7년 전의 일이었고 현재 저희는 아스날에 함께 있는데 믿기지가 않습니다. 물론 체어는 많은 경기를 치러봤고 경험이 풍부합니다. 저 또한 경험이 많지만 그는 저보다 훨씬 더 경험이 많으며, 따라서 저는 그에게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데, 체어는 선수로서 엄청난 경력을 갖고 있고 그는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 올려 보았으며 여전히 훌륭한 골키퍼이며, 그와 함께 있는 시간 동안 많은 걸 선수로서 인간으로서 배우고 싶다라고 레노가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저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네, 끝까지 뭐 루선문도가 뭔지 몰라요. 네, 미안합니다. 자기들만 알고 있는 거 말하고 있어. 자,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가 아니지 이거. 이게 어딨지? 이게 왜 이게 나왔죠? 이 소식은 뭐냐면 만화 캐릭터를 닮은 축구 선수 이 5명이 선정이 되었는데, 빈센트 콤파니는 메가마인드 1에 나왔던 이 주인공이죠, 얘가. 이 저 캐릭터를 닮았다라고 하며
가레스 베일은 이 토이스토리에 나왔던 시드 필립스라는 저 아이래요. 베일. 그리고 파울로 디발라는 데니 팬텀.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데니 팬텀이 뭐 빠른 애겠지? 팬텀이니까. 뭐 미국 만화 같은데 잘 모르겠네. 그 다음에 카바니는 타잔. 타잔 옛날 타잔. 요즘 타잔 아니죠? 옛날 타잔. 그리고 음바페는 이제 닌자 거북이 중에서도 미켈란젤로를 제일 닮았다라고 합니다. 닮았네. 제일 많이 닮았네 얘가. 얘는 거의 똑띠인데 이 정도면. 이거는 뭐 거의 뭐 머리 스타일까지 닮아가지고. 아 물론 타잔도 카바니와 닮긴 했는데 이거는 뭐 진짜 뭐 모든 게 거의 실사판이에요. 실사판. 뭐 실사에 완전 닮았네요. 야, 그렇게 눈도 닮았네. 참 느낌 비슷하다. 참 이거 비싸기 힘든 캐릭터인데. 여튼 잠시만요. 이게 나한테 지금 사진이 하나 필요해가지고 사진 잠깐만 하나만 구할게요. 어디 보자. 내가 지금 사진이 급하게 하나 필요한데 이게 이걸로 써야겠다. 그냥 이걸로 써야겠어. 잠깐만요. 됐어. 다음 소식은 시티워치 언론에서는 부상으로 알려졌던 마레지의 부상이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컨펌을 했습니다. 마레지는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 발목에는 별 문제가 없으므로 이번 주말쯤에 훈련에 복귀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달했습니다. 이틀 전에 마레지가 목발을 짚는 게 포착된 후에 큰 부상에 대한 우려가 커졌었지만 목발은 그저 예방조치였다라는 것이 밝혀졌으며 마레지는 좀 더 빠르게 복귀한다라면 커뮤니티 쉴드에 뛸 수 있을 것이라 전달했습니다. 커뮤니티 쉴드가 제가 알기로는 8월 5일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뛸 수 있다면은 진짜 뭐 거짓 뭐 부상이 아니라고 봐야겠죠. 그냥 그때는 이제 검사를 받기 전이니까 위험수단으로 그냥 간단하게 보호 장치로 했던 모양인가 봐요. 발로 그 깁스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선수 2명이 등번호를 변경을 하였습니다. 앙헬 코리아는 지난 2시즌간 사용했던 등번호를 그만 쓰기로 결정했으며 2018-19 시즌부터 그의 등번호는 10번을 사용할 것이라고 합니다. 싱가포르에서 치러지는 파리전에서 이 번호를 마지막으로 사용했으며 그는 이제부터 등에 10번을 달 것이라고 합니다. 토마르마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데뷔전부터 11번을 사용할 것이라고 하며 르마는 완다 메트로폴리타노 강당에서 치러진 입단식에서 흥미진진한 하루를 보냈었습니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서 11번이라는 번호는 레전드인 루벤 아얄라가 사용했던 등번호였기 때문에 훨씬 더 특별한 등번호로 꼬마 팬들에게는 익숙하다라고 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두 명이 이제 공식 컨펌을 나왔고 좀 전에 나왔던 게 젤송 마르틴스가 등번호 18번까지 부여받은 게 오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소식이에요. 스페인 아스에서는 바르셀로나가 파울리뉴가 떠난 것에 대해서 발베르데에게 말을 해줬는데 그 순간 발베르데는 팀에게 엄청나게 실망을 했다고 합니다. 파울리뉴가 떠난 것을 발베르데에게 통보한 것은 바르토메오 회장이었으며 파울리뉴를 주요 자원으로 생각하던 발베르데에게는 매우 화가 날 만한 소식이었다라고 합니다. 파울리뉴는 주기적으로 뛰었던 선수이며 육체적인 면과 균형적인 면을 팀에게 제공했고 심지어 골도 여러 차례 기록을 했는데 그의 축구는 빛나지 않았지만 효율적이었으며 명령을 존중하게 하는 실용적인 선수로도 평가를 받았었습니다. 발베르데는 파울리뉴 방출을 생각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소식을 통보받았을 때 대치자를 바로 원했었지만 바르셀로나의 새로운 미드필더 자원의 보강은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은 상황입니다. 이게 라리가를 좀 뭐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바르셀로나 팬분들은 다 쉽게 인정하는 부분인데, 바르토메오가 이 바르셀로나라는 팀을 지금 망치고 있어요. 이 라마시아라는 전통적인 그런 이제 팀의 우수성을 가진 큰 장점을 그것도 무너뜨렸고, 결국에는 왜냐면 선수들의 이동과 그 선수를 키워냈던 스태프들이 엄청나게 바뀌는데 바르토메오가 엄청난 큰 역할을 했죠. 그 역할이라 할 수가 없지. 그건 이제 안 좋은 부분의 역할이니까. 네. 게다가 이제 파울리뉴를 1년 만에 다시 광저우로 보냈다라는 것 자체가 얼마나 지금 바르셀로나 입장에서의 영입이 멍청한 건지를 보여주는 부분이죠. 자신들의 실수를 1년 만에 인정한 꼴이 된 거죠. 따지고 보면. 그리고 그 자리에 더 좋은 선수를 쓰고 싶다라는 이제 암묵적인 모습도 있는 거고. 어떤 선수가 이제 바르셀로나에 와서 그렇게 1년만 있다가 약간 쫓겨나듯 나가면 어떤 선수가 동기부를 얻고 열심히 뛰고 싶겠어요. 솔직히 나도 언젠가 쫓겨나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우선은 앞서겠지. 게다가 지금 선수 몇몇 영입되는 것들 보면 필요 없는 한 윌리안 쪽을 막 영입하려고 막 준비하고 있고 막.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말콤이 왔기 때문에 벌써 끝났지만 너무 과하게 브라질리언들이 많이 팀에 들어오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지금 미드필더 자원에 빨리빨리 좀 와서 라키티치나 부스케츠나 이 선수들을 좀 대신할 수 있는 선수들을 들어와 줘야 되는데 그것도 지금 보강이 안 되고 있고, 바르셀로나가 그냥 겉으로 보기에는 베스트 11이 되게 좋아 보일지 몰라도 결국에 이 팀도 속을 뜯어내 보면은 옛날에 비해서는, 물론 뭐 당연히 이니에스타나 사비나 이런 선수들이 사라졌으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이제 엄청나게 중원이 약해 보일 수 있는 건 있죠. 근데 그거를 떠나서 일단은 보강도 제대로 되지도 않고 있고 그지가 되고 있어요. 바르토메오 때문에. 앞으로 메시도 나이를 먹고 결국에는 신체적인 노화가 오면 결국 선수의 능력도 떨어질 텐데 그것에 대한 대비도 지금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여튼간에 바르셀로나가 좀 다시금 과거에 그 정말 극강의 모습을 가져가려면 팀의 정책적인 장점도 살리면서 키워 쓰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좋은 선수를 볼 수 있는 안목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옛날에 비해서 너무 떨어졌죠. 발베르데도 그게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네. 그냥 그래요. 뭐 어떻게든 아직까지는 그 기존에 좋은 선수들이 좀 남아 있으니까 버텨지고 끌고 가긴 하겠지만 앞으로가 문제죠. 앞으로가. 당장 올해만 축구할 거 아니니까 그거는 이제 바르셀로나가 알아서 하겠죠. 큰일이에요. 다음 소식은 곤살로 구에데스를 영입하기 위해서 파리 구단주를 만나러 간 발렌시아 구단주인 피터림에 관한 소식입니다. 발렌시아 구단주인 피터림이 파리가 ICC컵이 열리는 싱가포르로 출발을 했고 새로운 제의를 통해 게데스를 영입하려 한다고 현지 언론을 통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피터림은 발렌시아 팀을 위해서 윙포워드 자원인 게데스를 영입하고 싶어하며 현재 발렌시아는 프리시즌 중에 좌측 윙어인 그의 부재로 약화된 전력을 게데스를 다시 재영입하면서 원상복구 싶어한다라는 소식인데, 일단은 게데스가 왔을 때 전반기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생각했을 때는 안 들을 수가 없죠. 사실 게데스가 전반기 모습을 후반기까지도 보여줬다면 좀 더 많은 클럽에서 이 선수를 원했겠지만 그런 퍼포먼스는 끝까지 보여주지는 못했고, 결국에는 게데스가 말미에는 조금 처음에는 핫한 매물에서 말미에는 좀 이제 어중뛰는 매물이 돼가지고, 근데 데려가면 좋아할 거예요. 워낙에 또 가자마자 적응도 없이 잘해줬기 때문에 선수도 이제 발렌시아에서 뛰는 것을 더 원하고 있다고 하니까 가격만 맞다면은 좀 보내주는 게, 뭐 파리도 일단 돈이 필요하고 안 쓸 거니까 낫겠죠. 지금 상황으로는 딱히 이 선수에게 접근하는 팀이 없기 때문에, 발렌시아밖에 없기 때문에
이 파리도 큰 금액보다는 선수를 빨리 정리해가지고 FFP를 좀 이렇게 금액적으로 이득을 보는데 거기에 더 주력을 쏟아야죠. 다음은 과거 맨유에서 뛰었던 안데르송 이 선수가 터키 2부 리그인 아다마 데미르스포르로 이적을 했습니다. 자유계약으로 팀을 떠났으며 3년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나는 얘 만약에 안데르송이라고 말 안 했으면은 몰랐을 거예요. 아 그냥 누가 이적했나 보다. 그냥 모르는 선수가 모르는 리그로 갔나 보다 했을 거예요 진짜. 네. 이게 옛날에도 그 체중 관리 못 해가지고 퍼거슨이 욕 많이 먹었는데 맨유에 있다가 피오렌티나 임대 갔을 때도 배가 너무 많이 나가지고 피오렌티나에서 엄청 뭐라 했었잖아요. 결국은 뭐 관리 못했지. 인터나시오널인가 거기서 뛰었던 것 같은데 브라질 리그에서 거기서도 얼마 못 버텼나? 네, 아무튼 자유계약으로 갔으니까 이 정도는 없는 거고 터키 2부 갈 정도면 자유계약인데 2부 리그 갈 정도면은 네, 거의 뭐 맛이 간 거죠. 아마 30줄 넘었을 거예요. 안데르송도 나이가 이제. 퍼거슨이 처음 봤을 때는 진짜 너무나도 가진 게 많아가지고 꼭 데려오고 싶어했던 미드필더라. 데려왔을 때는 엄청 좋아했었는데 뭐 그런 거죠. 뭐 퍼거슨은 항상 그러니까 선수 영입에서 성공만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니까. 자, 이 다음 소식은 플럼의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미트로비치 영입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적료는 2,700만 파운드, 400억이며 5년 계약을 맺었다라고 합니다. 미트로비치가 뉴캐슬에서는 사실상 너무나도 안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었지만 결국 2부 리그로 플럼으로 임대 갔을 때 20경기에서 12골인가? 그 정도 거의 넣었기 때문에 워낙에 또 잘 해줬고 이 선수가 플럼에서 뛰는 걸 또 선호했고 네, 감독과도 이제 잘 궁합이 맞았기 때문에 선수도 이적하고 싶어 했는데 비싸게 잘 파는 것 같아요. 네. 이런 맛에 임대 보내는 거지. 정리하고 싶어 하는 자원이 그 팀으로 갔을 때 잘 되면 이렇게 좋은 가격으로 이제 다시 재판매가 가능하니까 용이하니까 네. 이런 맛에 임대를 좀 쓰는 것도 있죠. 미트로비치가 풀럼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뭐 풀럼이 워낙 그 영입을 잘해가지고 풀럼이 물론 영입 잘한다라고 항상 좋은 성적을 거두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못하는 것보다 나으니까 풀럼이 다시금 1부 리그에서 오랫동안 잔리할 수 있는 팀이 되려고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미트로비치가 그 공격의 중심 선수가 될 수 있다면 선수 본인도 낫죠. 네. 프랑스의 라디오 몬테카를로에서는 파리의 투엘 감독이 노리는 미드필더가 캉테와 바이글이라는 소식에 관한 이제 기자회견을 했는데 토마스 투엘은 기자회견에서 말하길 우리 팀이 현재 도르트문트의 바이글에 대한 영입설이 돌고 있는데 현재 내가 알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으며 나 또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내가 도르트문트에서 같이 있었다라는 점으로부터 나온 루머인 것 같은데 많은 유럽팀이 그를 영입하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것은 저 또한 마찬가지이지만 나는 알고 있는 것이 하나도 없고 캉테 이야기도 자꾸 나오는데 캉테에 관한 이야기 자체는 내가 다른 클럽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에 대해서는 아예 말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캉테에 대한 질문들도 모두 노코멘트 하겠다라고 말하며 현재 이적설이 뜨고 있는 미드필더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예, 뭐 쉽게 말하면 결국에는 팀에서 수비적인 롤을 커팅이나 최소한의 이제 경기를 우직헌이 연결시켜주면서 예, 수비적인 롤도 잘 해주면서 네, 경기를 많이 띄워줄 수 있는 선수를 찾는다라는 건데 그런 부분을 찾았을 때는 지금 최상위권에 있는 캉테는 포식자죠. 포식자. 네. 포식자. 제가 얼마 전에 주라기 공원 봤기 때문에 그 포식자 중에 누가 제일 센지는 모르겠는데 뭐
아무튼 그 캉테는 제일 작고 귀엽긴 하지만 그 상황에서는 포식자죠. 최고죠, 최고. 그런 캉테를 데려오기가 쉽지 않다라는 게 아니라 못 데려온다 봐야죠. 선수가 만약에 나 이 팀 가고 싶다라고 대놓고 저격하면서 나 그냥 떠나고 싶어 이제 뭐 안 하고 싶어라고 말하지 않는 이상은 첼시가 정말 미치지 않는 이상에 가뜩이나 첼시는 이제 이번 시즌 유로파리그 나가고 다음 시즌 다시 챔피언스 리그로 나가려거든. 캉테의 존재가 워낙 진짜 어마무시하게 중요한 선수인데 팔 마음이 1도 없죠. 다만 바이글에 관한 건 바이글이 저번 시즌 이제까지 보여줬던 모습과는 너무나도 상이한 말도 안 되는 안 좋은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살짝 이적설이 돌기도 했어요. 뭐 근데 그게 오히려 안 좋았죠. 좋았을 때 이적설이 시작했던 건 맨시티였는데 펩도 이 정도 몸 상태로 쟤를 데려오는 건 그리고 이 정도의 몸 상태인 저 선수를 그 가격에 데려오는 건 너무 돈 낭비다 라고 해가지고 바이글도 이제 그때 맨시티하고 한창 이적설 뜨다가 빠그라지고 지금 파리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바이글이 퍼스트는 아니죠. 정말 없으면 바이글이라도 데려와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겠지만 그건 이제 투엘이 또 도르트문트 감독을 했었기 때문에 이제 투엘하고 바이글이 얼마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데려올 수도 있지 않을까는 생각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특히 이 기사가 있어가지고 한번 찾아보니까 바이글하고 파리는 에이전트 간의 뭐 대화만 있었지 선수에 대한 대화는 아무것도 없던 것 같은데 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맞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계속 나오는 얘기는 파리가 지금 수비로를 할 수 있는 선수를 찾는 건 맞아요. 그럼 100%. 그래서 뭐 은존지 얘기도 나오고 이런저런 선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은존지는 지금 로마로 갈 게 거의 분명해지고 있기 때문에 로마의 이제 세비야의 몬치 단장이 은존지하고 이제 세비야 구단하고 잘 얘기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갈 게 거의 지금 뭐 아마 이번 주 안에 기사 뜰 것 같고 그 다음에 말했던 뭐 캉테나 바이글은 좀 지켜봐야겠죠. 스페인 마르카에서는 레알이 현재 쿠르트와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윌리안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월요일 영국 언론은 레알이 쿠르투아와 윌리안에게 1억 1천만 유로를 함께 제의했다라고 보도를 했는데 마르카 정보에 따르면 레알은 윌리안에게는 하나도 관심이 없고 쿠르투아에게만 관심이 있는 상황이며 레알은 쿠르투아를 3,500만 유로 460억에 영입하길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반면 1억 유로 1,300억을 넘길 아자르나 이카르디들에 관한 제의는 현재 계속해서 고민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윌리안은 아니지. 윌리안이 이거 에이전트가 한번 꼽사리 껴보려고 한 건가? 그냥 한번 윌리안 나이도 있고 이제 하니까 한번 거하게 한번 땡겨보려고? 갑자기 윌리안이 왜 이렇게 나와? 오바죠 오바. 윌리안은 오바지. 프랑스의 생트티에는 얀 은빌라와 재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기존 계약에서 2022년까지 연장이 되었습니다. 이 선수가 루빈 카잔에도 있었고 그다음 썬더랜드도 있었고 다시 러시아 리그 또 갔다가 이 생트티엔에서 정찰했는데 생트티엔 자체가 되게 괜찮은 클럽이에요. 그 리그왕에서 물론 이제 막 그 중상위권과 상위권을 왔다리 갔다리 하는 클럽이긴 한데 그래도 되게 금전적인 부분도 안정이 되어 있는 클럽이고 좋은 선수가 많고 이 팀도 자기만의 색깔이 있는 클럽이라 나는 권창훈 말고 이 팀하고 석현준이 또 잠깐 이 생트티엔과 연결이 되었었는데 석현준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생각해보니까 권창훈이야 뭐 사실 뭐 부상 잘 복귀하고 나서 원상태 복귀 팀이 이제 좀 괜찮아지고 선수도 좀 괜찮아지면은 다음 시즌 후반기쯤에는 잘 뛸 수 있을 것 같은데 석현준이 지금 만약에 재계약이 그러니까 다른 계약 지금 거기에가 있잖아요. 그 어디야? 트로아가 있는데 트로아는 말 그대로 돈을 벌기 위해서 석현준을 영입한 거지. 쓰려는 마음은 그닥 없을 거예요. 이제 석현준도 1부 리그로 가기 위한 일단 한발 진보로 그 트로아에 가 있는 것일 텐데 그 중간에 앙제랑 되어 있던 건 앙제가 새로운 공격수를 영입하면서 앙제랑은 완전히 빠이빠이 한 것 같고 석현준이 잘못하면은 붕 뜰 수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리강 얘기하다가 석현준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석현준이 조금 위험해요 지금. 아니 소스 자체가 끊어져 버렸으니까. 바르셀로나의 데니스 수아레즈와 안드레 고메즈의 부상 기간이 공식적으로 컨펌이 되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공식적으로 컨펌을 하길 토트넘과의 프리시즌 데뷔전에서 우리에게 안드레 고메즈와 데니스 수아레즈의 부상이라는 나쁜 소식을 가져오게 되었다라며 이제 미안함을 표출했고, 두 선수는 정확한 부상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정밀 검사를 하러 일요일에 바르셀로나로 복귀를 했는데, 이 검사 결과 데니스 수아레즈 부상은 왼쪽 허벅지 근육을 회복하는데 약 3주간의 시간이 걸릴 것이고, 안드레 고메즈 같은 경우는 부상으로 인해 검사를 시행했고 회복 경과가 훈련 복귀에 따라 조금 더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약 5주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아쉽죠. 일단은 안드레 고메즈 같은 경우는 5주 정도 부상이면은 다른 팀으로 팔려고 했던 이제 딜 자체가 다 엎어질 수밖에 없는 기간이니까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도 조금 새 선수를 영입하는데 어떻게 될지를 모를 거예요. 안드레 고메즈 있는데 더 많은 2명의 이상의 선수를 데려오기에는 미드필더에만 안 될 것이고 한 명 정도는 생각을 해야겠죠. 나간 선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이게. 뭐 석현준 2부 리그에서 그냥 뛰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런 계약 조건 아니었죠. 왜냐면은 이 석현준이 투라로 이적한 거는 단 하나예요. 그러니까 투루아도 석현준을 데려간 건 단 하나고, 뭐냐면 이제 포르투에서 투루아로 석현준을 임대 보내는데 완전 이적 옵션이 있었어요. 완전 이적 옵션이 있었고, 이제 석현준이 거기 뛰면서 완전 이적 옵션을 달고 있으니까 그걸 주면은 협상과 필요 없이 그냥 그 돈 주면 끝이에요. 근데 그 돈 주고 데려온 이유가 다른 팀이 석현준을 데려가고 싶다고 말을 하니까, 그러면 완전 이적 옵션 허용 조항을 만약에 15억이라 쳐. 근데 그 팀에서 우리가 석현준 20억에 사겠다 해. 그럼 5억이 남죠. 그냥 말 그대로 그냥 15억에 샀는데 5억이 떨어지는 거야. 그냥 공짜로. 그러니까 이 투라 같은 팀은 5억도 큰 금액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돈 놓고 돈 먹게 하겠다는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데려간 건데, 이게 앙제가 그렇게 데려가기로 한 건데 이게 뭐 계약은 안 한 거고, 일단 그냥 구두적인 것만 이제 되어 있다가 앙제가 다른 공격수를 데려가면서 그 딜이 없어진 거예요. 그 딜이 없어지고 이제 생트티엔이 조금 뭐랄까 그냥 타깃터를 한 명 더 데려오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석현준이 언급이 되다가 그게 또 이게 딜이 좀 사라진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이 투루아가 석현준 쓰려면 쓰겠지. 어차피 뭐 데려왔으니까 아쉬우면. 근데 석현준의 동기부여가 떨어진다는 거죠. 석현준에게도 그렇게 말하고 데려왔을 텐데. 그거예요 그거. 근데 앙제가 석현준 자리에 선수 데려온 것도 팩트예요. 벌써 데려왔어요. 네. 그거 데려온 다음에 확 죽은 거예요 지금 소식이. 다음 소식은 축구협회는 K리그 군경팀인 상무와 아산경찰 축구단 연령을 더 내릴 논의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협회와 K리그의 구상은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상무와 경찰청 선수단 입대 연령을 현행 만 28세에서 만 23세로 낮추는 방안을 준비 중에 있으며, 다만 이 방식은 유예 기간을 두어 3년에서 5년 사이를 두고 피해 선수가 없도록 서서히 바꿔나갈 생각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군경 축구단을 A팀, B팀, 그러니까 뭐 상무 A팀, B팀, 경찰청 A팀, B팀 이렇게 구분을 해서 2군 개념인 B팀에 한해 연령을 낮춰가지고 내셔널리그 실업축구와 K3 리그 등 하위 리그에서 꾸준히 경험을 쌓게 하는 방식을 논의 중에 있다고 합니다. 이 두 번째 방안은 지금은 사라진 광주 상무 시절에 2군 팀이었던 이천 상무같이 B팀을 내셔널리그와 K3 리그에 두는 것을 생각 중에 있는 것이며, 다만 입대 가능 대상을 K리그 산하 유스로만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모든 학원 축구와 클럽 축구까지 늘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차후 더 논의한다라고 합니다. 일단 이 군경팀에 대한 A, B팀을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2부 리그 팀들 10개 구단은 모두가 찬성을 한 상태이며 일부 구단의 12개 팀들은 8월 달에 있을 이 회의에서 이거에 대한 과정을 한번 논의를 할 것이라고 해요.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해외 진출을 우리가 그런 거잖아요. 해외 진출을 이 군대 때문에 계속 늦추고 있으니까 아싸리 그냥 법적으로 23세로 낮추면 어릴 때 갔다 오면은 이제 갔다 오면은 뭐 이게 무조건 23 낮추면 갔다 오면 25살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뭐 해외 진출해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하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잘 모르겠는데 이게 뭐 5년 정도 뒤에 다 될 거라. 왜냐면 유예 기간 이씨 한다고 했으니까 5년 뒤에나 이제 23살로 낮춰지는 거지. 그 5년 뒤에면 뭐 이걸 누가 혜택 볼 수 있으려나? 아직 그 선수들은 지금 깐난아기일 텐데, 깐난아기는 아니고 좀 되게 어린 축구 선수일 텐데. 여튼간에 뭐 이게 나쁜 건지 좋은 건지를 잘 모르겠어요.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오히려 이전에는 30살에서 좀 줄어든 게 28살이기 때문에 네. 이게 지금 얼마나 도움이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그냥 예전에 막 그냥 이거를 직접 뭐 한 선수는 김승용 같은 사례는 있죠. 김승용 군대를 되게 일찍 갔다 와가지고 바로 뭐 물론 그 해외가 아시아권 해외긴 하지만 네. 근데 이게 과연 도움이 될까? 그건 잘 모르겠네요. 제가 이게 이제까지 했던 그런 이제 뭐 사례나 이런 것도 있으면은 그 사례를 토대로 얘기를 해보겠는데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거 근데 이런 거는 장점만 따지면 무조건 되게 장점만 보이는데 단점도 그 뒤에 엄청나게 많다라는 거죠 사실. 특히나 대학 축구 선수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것도 어떻게 선발할 거야 또. 물론 이게 팀들이 많아지면은 이렇게 산하로 이제 A팀 B팀까지 나누면 되게 선수가 많아지긴 하겠지만 축구 선수가 생각보다 되게 많죠. 그리고 이제 이 K리그 규범 내에 이제 어린 선수를 등록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뭐 그건 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아무튼 잘 모르겠. 안녕하세요.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되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고 일단 이런 방안을 논의한다라고 하니까 좀 달라진 게 있겠죠. 한편 축구협회장인 정몽규는 축구 발전을 위해서 40억을 기부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정몽규 회장은 찬조금이 새로 선임되는 국가대표팀 감독의 연봉을 지원할 수 있고 유소년 축구를 활성화시키는 데 사용되었으면 한다라며 특히 외국의 유능한 지도자를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영입할 경우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써달라고 전달을 했더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뭐 무조건 칭찬해야죠. 네. 원래 이제까지 좀 많이 비판받았던 부분이 이런 부분이었어요. 이 축구협회장이 이제 기업 사람이 되었으면 사실 이런 부분은 뭐 강압적으로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이 관례를 이제 좀 많이 했던 것이 사실인데 정몽규가 너무 조용하니까 너무 조용한데 했었는데 이럴 때 한번 해주면은 또 칭찬받을 만하죠. 40억이 뭐 적은 돈도 아니고 큰 돈이죠. 뭐 외국인의 좋은 감독을 데려오는데 쓰임새가 되면은 또 한국 축구의 발전이 또 될 수가 있는 부분이고 네, 이거는 진짜 뭐 의식하든 안 하든 간에 일단 돈은 냈으니까 낸 거에 대해서 칭찬해줘야지. 맨유의 마르코스 로우는 에버튼 이적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마르코스 로우는 에버튼행에 거의 다다랐으며 이적료는 3천만 파운드 440억이 될 것이며 에버튼의 마르코 실바 감독은 과거 스포르팅 리스본 시절 로우와 함께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이 이적이 쉽게 흘러갔고 대체자는 레스터시티의 해리 맥가이어 또는 토트넘의 토비 알더웨이럴트가 될 것이라고 전달을 했습니다. 나름 지금 이렇게 흘러가는 부분에서는 로우가 정리된다면 그리고 로우가 이 440억이라는 금액에 팔 수 있다면 이건 괜찮죠. 지금까지는 뭐 블린트와 로우가 이적한 가격이 좋아요. 네, 좋아요. 지금까지는 수비 자원에서 2명 나갔잖아요. 이 부분은 되게 괜찮죠. 일단 2명
더 이제 정리를 해야 되지만 일단 두 명이라 정리되는 게 다행이다. 그나마 뭐 다르미안도 나을 것 같고. 로호는 괜찮은 선수예요. 괜찮은 선수인데 맨유급은 아니지. 맨유가 진짜 생각하는 그런 수비수, 과거에 이제 중앙 수비수들 그런 이제 갭으로 봤을 때는 로호는 그거에 비해서 한참 모자라지. 뭐 사실 뭐 그 지금 뛰는 선수들 보면 한참 모자라죠. 누구라도 한참 모자라죠. 그래도 바꿔야지. 약국이나. 수비도 별로 못해. 루카쿠? 루카쿠 괜찮지 않아요? 난 루카쿠가 되게 저평가받는 것 같은데. 난 루카쿠 좋은데. 제가 약간 그런 스타일 좋아해요. 힘 있는 스타일. 앞에서 좋잖아. 그 등치에 빠르고 힘도 좋고. 물론 가끔씩 뭐 걔도 뭐 사람이니까 똥 쌀 때가 있긴 한데 뭐 물론. 근데 에버튼에서 했던 거 보면 진짜 되게 잘했는데. 잘하겠지. 뭐 아무래도 가격대가 좀 이렇게 크다 보니까 선수한테 기대하는 바가 클 수는 있죠. 당연히 그것도 기대해야지. 돈을 그렇게 써놓는데 주급도 이렇게 많이 주고 당연하죠. 당연한데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루카쿠는. 도르트문트는 올 여름에는 퓰리시치를 이적시킬 생각이 없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크리스티안 퓰리시치는 이번 여름에 보루시아 도르트문트를 떠날 가능성이 없으며 이 독일 클럽은 퓰리시치에 대한 공식적인 제안을 받지 못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나 클럽과 새로운 계약을 퓰리시치는 체결하지 않으며 퓰리시치는 다음 시즌에는 이것 때문에 판매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현재 그의 계약은 2020년에 만료가 되며 퓰리시치 영입자는 오랫동안 리버풀이 선두로 간주가 되면서 이적에 연결이 되어 왔었지만 최근 보도에 따르면 첼시가 이 19살인 그에게 가장 큰 관심이 있고 금요일 오후 독일 빌트지 보도에 따르면 퓰리시치는 현재 새로운 계약에 관한 협상을 거부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독일 언론 소식통에 따르면 프리미어리그 클럽들은 이적에 대한 공식 입찰을 제안하진 않았지만 퓰리시치가 다음 시즌을 위해 팀에 남을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선수는 레반도프스키와는 달리 도르트문트에서 그냥 떠나보내지는 않을 것이고 만약에 이 선수에 대한 이적료를 받는다라면 현재는 6,200만 파운드, 915억 정도를 도르트문트가 생각하고 있다 전달했습니다. 이거는 2년 남아있는 지금 상황이겠지? 저 금액은? 저 금액을 내년에 1년 남아있는데 저 금액에 판다고 하면은 도르트문트가 아무리 덴벨레로 재미를 봤어도 오바지. 핵 오바죠. 그래 내가 볼 때 퓰리시치는 그러니까 왼쪽에서가 더 좋았는데. 그러니까 오른쪽에서의 돌파도 있죠. 이게 뭐 스위칭다고 하니까. 근데 이제 보통은 오바메양이 있었을 때는 오바메양이 왼쪽에서 중앙으로 들어가는 걸 좀 더 많이 선호했기 때문에 라인이 겹치니까 그냥 왼쪽 뛰는 게 이 선수에게도 잘 그냥 이 스타일에 맞더라고요. 근데 이제 오른쪽에서 돌파도 좋고 다 잘해요 진짜. 저 나이에 비해서. 근데 도르트문트는 덴벨레 판 돈 어디다 쓰냐고? 쓰려고 하고 있는 거지. 공격수 데려오려고. 근데 매물이 없으니까. 팀을 이끌어갈 수 있는 원톱의 공격수를 찾아야 되는데 없잖아요. 쓸만한 애들이. 좀만 쓸만하면 뭐 다 뭐 천억 넘어가고 하니까 그것도 문제고. 도르트문트 고민이 되는 거지. 프랑스 RMC 소식에 따르면 첼시는 캉테와 재계약을 원하고 있으며 팀 내 최고 주급을 제시할 것이라고 합니다. 영국 타임지 보도에 따르면 파리에 관심을 받고 있는 캉테는 첼시의 이적 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그를 잡기 위해서 첼시는 재계약을 통해 주급을 인상하려 한다고 합니다. 첼시에게 캉테는 팀 내 최고 주급인 32만 5천 파운드 4억 8천만 원을 제시하며 그를 잡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사실 첼시가 빨리 눈뜬 거지. 아싸리
그냥 좀 더 금액을 정말 팀 내 최고 주급을 제시하면서 이 선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도 보여주고, 요즘 같은 찰나에 계속 막 다른 팀에서 계속 막 한 번씩 툭툭 찔러보니까 이럴 때는 그냥 한번 또 제기 한번 딱 걸어주면 네, 편하죠. 돈은 이럴 때 쓰는 거지. 돈은 이럴 때 진짜. 이럴 때 써야죠. 아자르처럼 이렇게 제가 안 해버리면 나중에 큰 문제 있으니까. 아자르는 그냥 2년 남았으니까 1년 쓰고 다음 시즌 뭐 잘 얘기해와서 뭐 재개 안 하면 팔겠죠? 1년 남았는데 뭐 쓰겠어요? 지금은 2년 남았으니까 다행이지만. 그 아자르도 약간 뭐랄까 그 첼시에 대한 그 애정이 있어가지고 막 걔가 막 근데 모르겠다. 난 사실 그 무리뉴 있을 때 태업한 게 아자르는 좀 태업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 어렵네요. 여튼은 뭐 태업은 안 하겠지 그래도. 이탈리아의 알프레도 페둘라는 칠레의 비달이 인터밀란의 이적에 근접했다라고 알렸습니다. 나칠비가 이제 인터밀란 이적에 현재는 동의한 상태이며, 미네는 비달을 2020년까지 계약을 연장해준 다음에 인터밀란의 선임대 후 완전 이적 옵션을 넣어줄 용의까지 있으며, 미넨의 요구액은 3천만 유로 395억이지만 그보다도 낮은 금액에 이 선수를 판매할 용의가 있다고 합니다. 인터밀란은 현재 브루살리코도 임대 후에 완전 이적 옵션인 1750만 유로 230억으로 영입이 유력한 상황이기 때문에 FFP 룰을 지키려면 임대 후에 이적을 해야 한다라고 이 언론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어요. 나첼비는 일단은 미넨이 정리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뭐 선수 본인도 나가고 싶어 하는 거겠지만, 선수 뭐 그걸 떠나서 일단은 미넨은 고레츠카가 왔으니까 고레츠카 쓰지 쓰겠어요. 가뜩이나 맨날 술 처먹고 다녀가지고 뭐 팀에서도 막 욕 많이 먹고 다니는데 그냥 고레츠카 쓰겠지. 고레츠카 쓸 거니까 너 나가. 너 가고 싶은 데 있으면은 알아봐. 벌써 말을 해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 7비 나칠비. 일단은 이 나칠비가 인터밀란으로의 이적이 아주 유력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얘까지 가면은 뭐 인터밀란은 사실 그동안 감독이 계속해서 중원 미들에서의 선수 영입이 필요하다 했는데, 나인골란 들어오고 비달 들어오면은 뭐 단단함이야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지 뭐. 울산 봐야지 뭐. 다음은 리버풀이 프랑스 에비앙 전지훈련 29명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골키퍼에는 알리송 베커, 그 다음에 카리우스, 켈러허, 카밀 그라바라, 이렇게 4명이 함께 프랑스로 떠나고요. 수비수에는 버질 반다이크, 클라반, 모레노, 로버트슨, 나다니엘 필립스, 조고메즈, 아놀드, 클라인, 마티프가 함께 갈 것이라고 합니다. 미드필더에는 제임스 밀러, 나비 케이타, 파비뉴, 그루이치, 랄라나, 카마초, 바이날둠, 커티스 존스가 함께 떠날 것이고, 마지막 공격수 자원에는 스트러지, 잉스, 오리기, 솔랑케, 샤키리, 살라, 마네, 피르미누, 이렇게 선수가 29명이 프랑스의 에비앙 전지훈련에 떠날 것이라고 합니다. 뮬렛은 지금 봤을 때 백스타스 가는 게 유력한 것 같아요. 네. 이제 캐야지 뛸 거면. 다음은 수원 박은익류에 관한 이제 부상 소식이 컨펌이 됐는데, 수원 팬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지난 7월 29일 강원과의 경기 중에 무릎 부상을 당한 박은익류 선수가 진단 결과 무릎 관절이 골절되고 내측 인대가 함께 파열되었다라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이중 부상이죠. 선수는 현재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며 구단은 치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팬 여러분들께서도 박은익료 선수가 부상을 이겨내고 다시 그라운드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라고 네, 올렸습니다. 이 사실 제가 박은익료 별로 안 좋아했잖아요. 수원팬으로서. 근데 참 그 부상은 나도 보면서 아, 저 너무 큰 부상이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막 내가 막 방송에서 막 저거 큰일 났어요 막 이렇게 말한 것도 너무 아닌 것 같아서 그때는 그냥 아, 큰 부상 아닐 거야 이렇게 말을 했지만 너무 무서웠죠. 왜냐면은 그 부상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나는데 다리가 끼면서 완전히 그 눌렸기 때문에 아, 그거 너무 아파 보였고 정말 선수가 넘어지자마자 막 엄청나게 고통을 호소했으니까 그래서 걱정된다 했었는데 그 차라리 그냥 하나만 부상 당하면 다행이겠지 했는데 이건 이중 부상이라 사실 선수가 이제 시즌 아웃은 무조건이고 정말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속도 내는 그러니까 윙포워드니까 속도가 중요한 자원이잖아요. 아무래도 수원은 조질 게 없지. 박은혁가 좀 마음이 안타까운 거지. 아무리 그래도 선수가 더 고통이지 팀보다. 아무튼 박은익류가 빨리 잘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 유예기간 같은 거 있을 거야 아마. 네. 다음 소식은 이탈리아 팀 마르지오가 언급하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아인토벤의 아리아스 딜이 결론에 다다르고 있다고 언급을 했습니다. 인터밀란과 아틀레티코 간의 부르살리코 이적 합의가 된 이후 산티아고 아리아스는 점차 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행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향후 몇 시간 내로 이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이 92년생 콜롬비아 풀백 영입을 끝마칠 수 있을 것이고 그들은 영입전에서 나폴리를 상대로 승리할 것이 매우 유력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콜롬비아 국적의 이번 월드컵에서 참가했던 아리아스 네, 오른쪽 풀백인데 아인토벤에서는 곧잘 했다고 해요. 예전부터 많은 빅클럽들하고 링크가 떴던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이 정도 링크는 뭐 예상했던 거라 그냥 그런데 사실 난 얘 데려올 거면은 부르살리코 뭐하러 보내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더 원하는 그런 게 있나 보죠 뭐. 네. 옛날에 저 아인토벤 내 유니폼을 좀 갖고 싶어가지고 박지성 박혀있는 거 나 치성 박혀있는 거 한번 찾아봤는데 최근 거 다 별로고 나이키 게 구하기 힘들더라고요. 박지성 거 찾으면 있긴 있는데 아, 역시 확실히 박지성의 아인토벤 유니폼이라면 워낙 오래된 올드 유니폼이라 좀 상태도 다들 안 좋고 그래가지고 구매는 안 했어요. 아, 누가 그 박지성 유니폼 입고 다니는 거 봤는데 너무 이쁘더라고. 사실 제일 유행 안 타는 게 이런 스프라이트잖아요. 네. 갖고 싶었다리 하지만 없다리. 그래, 이렇게 선이나 스프라이트 같은 거. 변했어. 유니폼 좀 엄부로 가더니. 다음은 이제 현재 풀백을 찾고 있는 나폴리가 아리아스 영입전에서 패배를 했고 그 다음에 내일쯤에 다르미안 측과 새로이 접촉할 것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아리아스는 점차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행에 가까워지고 있으며 브루살리코에 대해서 인터밀란 측과 합의점을 찾은 상황에서 나폴리는 계속해서 풀백을 찾고 있으며 내일 나폴리는 다르미안의 에이전트와 새롭게 접촉을 할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해외 쪽으로 가서 대체 방안을 찾을 것인데 이들 중에 비록 퍼스트 초이스는 아니지만 레버쿠젠의 벤자민 헨릭스가 있을 것이고 나폴리에서 풀백 포지션은 아직까지 답이 내려지지 않은 가운데 락살트나 현재 다르미안 그리고 다른 제3의 선수가 루머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나폴리에 의해서 컨펌되지 않은 소식이긴 하지만 나폴리가 급하게 지금 풀백 자원을 찾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선수가 갈지는 잘 모르겠다라고 하는 기사인데 일단 나오는 게 나폴리, 그 다음에 벤자민 헨릭스, 그 다음에 락살티
뭐 이런 선수의 3명 정도가 또다시 나폴리의 이적 명단에 선상에서 이제 풀백 자원으로 올라가 있나 봐요. 물론 나폴리는 다르미안을 데려가고 싶어 했지만 맨유가 잠깐 지금 부상자가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잠깐 그 딜을 좀 끊어놓은 상태인데 급하니까 아무래도 급하니까 빨리 딜을 다시금 재개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뭐 이거? 뭐 이거는 뭐 길어졌다가 뭐 진해졌다가 연해졌다만 하니까 여기 볼에 있는 털을 왜 기르는지 모르겠지만 여튼간에 뭐 다르미안까지 나가면은 사실 오른쪽은 좀 해결됐죠. 뭐 해결이라는 게 선수 영입에 대한 해결이 아니라 정리에 대한 해결이니까 일단은 발렌시아가 부상 복귀하거나 달로트도 부상 복귀하면은 오른쪽은 사실 그 2명으로 끌고 가는 게 맞죠. 네. 다르미안 쓰도 않을 건데 축구까지 주면서 막 데리고 있는 거는 별로 의미가 없지. 그럼 결국 지난 시즌이랑 달라진 게 프레드 말고는 없냐고요? 아니지. 그 정신 상태가 바뀌어진 포그바가 있잖아요. 팀에 좀 더 이제 헌신적이고 열심히 하고 그렇게 도움을 많이 줄 포그바 있잖아요. 그건 이제 그 몰라요? 벵거 화법? 그렇게 달라진 선수 한 명은 2명을 영입한 것 같다 그런 말 몰라요? 또 하나 영입이지. 제2의 포그바 오는 거지. 얼마 줬습니까? 축하합니다. 요게 지금 너무 화두야. 이게 뭐냐면 이과인, 보누치, 칼다라의 수합들이 오늘 안에 결판이 날 것이라고 합니다. 보누치는 유벤투스로, 이과인과 칼다라는 AC 밀란으로 며칠 전 레오나르도에 의해서 강하게 요구된 이 협상은 오늘 최종적으로 도달할 수 있을 것이며 오늘 밀라노에서 유벤투스와 AC 밀란의 보드진들이 선수의 에이전트와 최종 계약을 위해서 만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과인을 임대로 2천만 유로 260억 및 완전 이적료 3,600만 유로 475억으로 이적할 것이고 이 딜에는 보누치와 칼다라의 수합딜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AC 밀란의 재정적 페어플레이의 위험 때문에 이과인은 임대가 끝난 후에 완전 영입 옵션을 행사할 것이라고 하며 이과인은 밀란의 미래를 확인을 했고 이제 곧 자신의 미래를 밀란 선수가 될 것인지에 대한 확률을 더 높인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얘네들은 돈 놓고 돈 먹기 안 하고 그냥 수합딜 똔똔 이 똔똔에 얘가 AC 밀란으로 임대를 가는 거야. 1년 임대료가 260억 그리고 완전 이적하는데 475억 다 합치면은 뭐 730억이요? 한 735억 정도 되겠네. 그러니까 그렇게 데려갔다라는 거죠. 어차피 AC 밀란이 FFP 룰에 걸려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돈을 쓰는 거는 최소화시키면서 수합딜 가는 거지. 근데 이제 이거를 인터밀란 팬들이 어떻게 느낄지 모르는 거죠. 네. 이게 옳다라고 느낄 건지 아니면 좀 손해라고 느낄 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 호날두가 왔기 때문에 이과인의 인터밀란다 유벤투스 나 이제 이 AC 밀란이 어떻게 이거를 생각할지 모르겠다고. 내가 보기에는 유벤투스는 좋은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말조심? 뭐 말조심이야. 그냥 말 실수할 수도 있지. 여튼간에 AC 밀란은 이과인도 데려오고 칼드라도 데려올 수 있으면은 뭐 나쁠 건 없죠. 네. 근데 유벤투스 팬들이 이제 이거에 관해서 좀 너무 손해다라고 생각할지 칼데라가 가는 거에 대해서 현재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루가니도 막 이적설이 뜨니까. 아니 근데 유벤투스는 선수는 많아요. 솔직히 지금 그 얼마 전 아이시컵 보니까 막 잘하는 애들 되게 많더만. 근데 물론 그게 이과인급은 아니겠지 당연히. 근데 이과인급 아닌데 이과인을 사실 저 나이 대 선수를 730억 정도에 결국에 이적시킬 수 있는 금액이라면 내보내는 게 나쁘진 않죠. 근데 다만 이 스왑딜 이 자체가 그 이제 일반 팬들이 보기에는 보누치가 당장으로 쓰기엔 너무나 좋은데 이게 과연 괜찮은 스왑딜인가에 대해서는 뭐 그쪽 팬들이 알아서 선택을 하겠죠. 난 모르겠어요. 네. 칼데라가 어느 정도의 재능을 갖고 있는지 많이 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거를 제가 뭐라 말을 못하겠어요. 네. 어렵네. 여튼간에 밀란은 AC 밀란은 당장에 이제 성적을 내야 되는 팀이다 보니까 이 두 선수가 온다면야 보누치 내보내고 훨씬 낫지. 영국 BBC 소식에 따르면 스완지의 알피모스는 2천만 파운드의 풀럼으로 이적이 확정적이라고 합니다. 스완지의 수비수인 알피모스는 2천만 파운드, 295억이라는 가격으로 풀럼행에 근접했으며 그는 브랜드포트에서 커리어를 시작했고 반슬리로 갔다가 500만 파운드, 75억의 가격으로 스완지에 이적을 했었습니다. 그때 500만 파운드에 이적했었는데 4배가 올랐네. 레스터 머큐리 이 지역지에서는 해리 맥과이어는 NFS 나포세일이며 절대로 이 선수를 타 클럽에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고 표명을 했습니다. 결국 지금 뭐 이 표명 자체는 맨유에게 하는 말이겠죠. 우리 이 선수 정말 팔 마음이 1도 없으니까 자꾸 와가지고 얘기 좀 하지 마라. 껄렁껄렁 와가지고 데려가려고 하지 마라. 그냥 뭐 공표한 것이라고 봐야겠죠. 네. 결국 맥과이어가 안 되면 맨유는 무조건 토비 알도웨럴트에게 집중하는 게 커질 것 같고 너무 비싸. 900억대? 어우, 맥과이어가 좋은 선수 맞는데 너무 너무 크다 출혈이. 아무리 뭐 맨유가 돈을 많이 버는 클럽이어도 한 해 정말 8천억 정도를 번다고 하는데 그 중에 900억이나 하면은 엄청 큰 거죠. 맨유가 선수 영입에만 돈 쓸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할 것도 많은데 너무 세. 근데 맨유는 센터백보단 측면 수비수가 그거는 이제 미리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산드로를 원래 데리고 싶어가지고 왼쪽에는 뭐 알아보고 했었는데 결국 그쪽에서는 미리 진행되는 얘기가 있고 한다고 하니까 그 논의겠지. 지금 당장은 이제 중앙 센터백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이제 로우가 나가고 하니까 그 빈자리를 얘기하는 거지 않을까요? 블린트도 나갔고 그 다음에 다르미안도 나갈 것이고 수비 자원에서 그 중에 한 명 영입한다라면 일단은 미나 산티미나란다. 그 예리미나는 모르겠네 어떻게 올라갈지. 일단은 에버튼이 로우를 데려갔으니까 예리미나를 영입하고 싶어도 에버튼은 빠질 테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으니까. 루쿠슈가 살아나면 되지 뭐. 다음 소식은 영국 가디언지에 따르면 크리스탈 팰리스는 자유계약으로 나와 있는 막스 마이어 영입에 근접했다고 합니다. 막스 마이어는 크리스탈 팰리스 이적에 근접했으며 자유계약 신분이어서 현재 이적료가 없고 이번 주 화요일날 메디컬 테스트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리버풀, 아스날 등 여러 클럽들의 관심을 받았었으나 결국 크리스탈 팰리스로의 이적이 가까워졌다라고 가디언지가 보도를 했습니다. 얘는 뭐 호펜하임 얘기 어제도 나왔다가 결국은 해외 진출을 더 선호하는 듯해요. 근데 크리스탈 팰리스에 간다면은 조건이 되게 자기 위주, 그러니까 이 막스마이어 선수에게 좀 유리한 쪽으로의 계약이겠죠. 네. 다른 빅클럽들보다 한번 거쳐가는 클럽으로 이제 생각을 할 테니까. 얘도 성격 이상해. 자, 다음 소식은 레스터 시티의 지역지에 따르면 바르셀로나의 알카세르가 레스터 시티와 링크가 되고 있으며 일본의 쿄스케 타가와 또한 함께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선수가 일본 대표팀에 왔다리 갔다리 하는 쿄스케 타가와라는 선수인데 이 레스터 시티와의 이적설이 좀 뜨고 있대요. 오카자키 신지로 재미 좀 봤다 이건가? 그런 건가?
이 다음은 어제 했었어야 되는 건데 1994년 오늘 농구 황제 마이클 조던 데뷔 첫 홈런, 이거를 어제 하려고 내가 준비했었는데 까먹었어요. 안 했더라고 내가. 까먹어가지고 오늘 잠깐이라도 하는 거예요. 네. 마이클 조던이 과거 이제 농구를 그만두고 시카고 화이트삭스에 가가지고 야구를 했는데 자신의 첫 데뷔 홈런을 치는 날이 오늘이래요. 1994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 뭐 있었던 것 같은데. 1994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아닌가? 1998이 애틀란타 올림픽? 맞나? 좀 헷갈리는데. 아닌가? 미국 월드컵. 미국 월드컵. 그래. 미국 월드컵. 권창훈 탄신일. 이게 권창훈 탄신일이요? 1994년 7월 30일이? 이날에? 그래? 몰랐어. 난 내 생일에 되게 예쁜 사람 태어났는데 진짜 내가 알고 있지. 여러분도 한번 검색해봤어요? 그 셀럽들이 그 생일들 있잖아. 그럼 또 보면은 또 은근히 신기하다고. 이거 아니지. 이 다음 내가 할 소식이 아까 못한 소식인데 이거를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벌써부터 호날두 효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유벤투스의 원정 티켓 가격이 현재 7배까지 높게 팔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탈리아 언론인 투토스포르트는 호날두의 출전이 확실시되는 유벤투스의 세 번째 리그 경기인 파르마와의 원정 경기 티켓값이 그러니까 이 중개 사이트에서 7배 오른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매체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9월 2일 유벤투스와의 경기가 펼쳐질 파르마의 홈구장 북쪽 골대 뒤의 좌석은 현재 티켓 중개 사이트에서 178유로 23만원에 판매가 되고 있으며 원래는 공식적인 구단에서 판매하는 금액은 25유로 33,000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래 가격에서 약 7배 오른 이 티켓의 가격은 파르마의 전체 홈 경기를, 그러니까 풀시즌을 관람할 수 있는 경기 시즌 티켓 가격이 190유로와 비교해도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높은 가격에 판매되고 있는 것이며, 또한 이 경기에서 가장 비싼 가격의 좌석은 공식적으로 150유로 19만 6천원이지만 중개 업체를 통해서 현재는 450유로 59만원 정도에 판매되고 있을 정도라고 말하며 벌써부터 이탈리아는 호날두 효과를 느끼고 있다 전달을 했습니다. 인정. 이거는 인정. 호날두가 정말 이 흥행성에서만큼은 결국에 호날두를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이제 N석과 S석을 말하는 거는 그 선수가 전반전이고 후반전이건 가장 그쪽에서 계속 머무를 거 아니에요. 탑의 자리에서. 그렇다 보니까 거기가 비싼 거겠지. 그렇다 보니까 호날두가 이제 상품성, 흥행성에서만큼은 참 인기가 있는 선수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이 상품성과 인기에 관한 것들이 네이마르와 비교가 돼가지고, 네이마르가 요즘에 뭐 또 아주 꼴값을 떨고 있어. 뭐 영상 하나 찍었더만 나는 원래 그렇지 않지만 너무 과한 태클, 과한 반칙 나에게 오는 것들이 너무 화가 난 적이 있었으면 개소리하고 있어. 씨, 어디서 불쌍한 척이야 이 새끼는. 그거 영상 하나 찍었더라 그거. 아주 그냥 불쌍한 척 말하면서 조용. 응? 이 새끼가 어디서 씨 싸가지 없이 또 피해자 코스프레. 내가 눈이 말하지만 나는 네이마르의 그런 뒹굴뒹굴 거리거나 그리고 반칙 그런 거 당해가지고 아파하는 모습 때문에 난 걔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정말 나는 살살 뗐다 치는데 맞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진짜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물론 걔가 오버액션이 심하지만 그래 뭐 그럴 수 있지. 가끔 우리 팀 선수들도 뭐 그럴 때 있으니까.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저번에 댓글에도 남겼는데 걔는 애가 그 싸가지가 없어요. 선수들 가까이 가가지고 입 가리고 너 얼마 받냐? 너 연봉 그거밖에 안 되지? 난 너의 몇 배인데 그거 받고 어떻게 사냐? 그거 받고 축구할 만하냐? 약간 이런 식의 막 그 인신공격하면서 막 사람 스트레스 받게 하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난 그런 게 짠나는 거야. 그런 게. 난 그런 게 짠나. 걔. 맨날 그 얘기해. 맨날 그 라리가 있을 때도 그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만나면 맨날 입거리고 뭐 블라블라 뭐 니 반칙 뭐 하면서 막 블라블라면은 내가 화가 난 게 뭐냐면 지가 그 상대 선수, 그러니까 자기랑 자주 만나는 선수랑 그런 걸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랑 자주 만나는 선수와 그렇게 좀 불협화음이 나오고 뭐 입가리고 욕도 할 수 있고 뭐 물론 그럴 수 있겠지 축구하다 보면. 근데 내가 화나는 건 어쩌다 한 번이면 그래 오늘도 멘탈 나갔나 보다 하겠지만 매번 그러니까 그럼 누가 피해받냐고. 그러면은 네이마르가 피해받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 거 해서 네이마르가 피해받는 게 아니라 그 팀의 누군가가 피해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피키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게 뭐 쿠티뉴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냥 따져보면은 그때 없었지만 다른 선수 뭐 수아레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메시가 될 수 있는 거고 아무 누구나 걔 때문에 짱나가지고 걔네가 눈 돌아가가지고 반칙하면은 다른 애가 피해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짱나는 거야. 그러니까 걔한테 갈기던가 갈길 거면. 너무 싫어요. 네이마르 극혐 핵극혐. 안녕하세요. 전 세계 축구 선수 중에서 제일 싫어합니다. 네이마르. 보고 싶지가 않아요. 네. 진짜 그냥 축구 그만두고 그냥 뭐 아무거나 했으면 좋겠어. 뭐 다쳐서 그만두라고 말은 못하겠고 그냥 축구 하기 싫어가지고 갑자기 은퇴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거짓말하고. 갑자기 뭐 사업을 하든지 뭐라도 하든지 뭐 관심도 없어. 안 봤으면 좋겠어. 호날두 대단하네요. 네. 왜냐면 어느 리그나 이렇게 새롭게 선수가 가면 좀 이렇게 뭔가 좀 흥행몰이가 되잖아요. 저 정도의 유명한 선수가 가면. 근데 내가 보기에는 레알 갈 때도 되게 막 사람들 엄청 바글바글했단 말이야. 그때 나도 기억해. 그때 호날두가 때 정말 많은 레알 팬들이 경기장 꽉 채우듯이 와가지고 정말 호날두 입단식을 봤던 게 기억나는데 참 나이가 나이잖아요. 지금 호날두가 사실 뭐 적은 나이는 아니잖아. 이제 뭐 그때 엄청나 많은 나이도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호날두가 축구 선수 특히나 공격수의 입지에서 봤을 때는 나이가 이제는 거의 끝을 향해서 갈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의 이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런데도 이렇게 인기가 있다라는 게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호날두 팬들이 좋아하겠어. 이건 뭐야 근데? 이거 용이야? 얘네도 뭐 용 같은 거 되게 좋아하나 봐. 옛날에 얘네인가? 인터밀란이 뭐용 들어간 그 유니폼 만들었었잖아요. 홈 유니폼인가? 용 들어가더라고 막. 얘네 막 중국 자본 막 들어가더니 막 용이 막 많아지나? 모르겠네 이거. 인터밀란 어웨이. 그쵸? 그때 용 들어가가지고 되게 신기했단 말이야. 이거는 이제 일본 게임사고 여기는 뭐 무슨 게임 만들어요? 일본 게임사들은 뭐 만드는지 모르겠어. 이런 거 만드는데 막 그 미소녀 같은 애들 나오는 거 아니에요? 막 배구하고 그런 거? 인터밀란 상징의 뱀이 인터밀란의 상징 동물이 뱀이에요? 그래요? 모르겠어요. 인터밀란. 옛날에 인터밀란 그 호돈형 있을 때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걔 누구야? 걔 몸 컸던 애기 뭐였지? 아드리아누 있을 때 좋아해가지고 맨투맨티 한번 산 것밖에 없어. 되게 이뻤는데 나이키 거 진짜. 나 그 아직 우리 집에 어디 있을 거예요. 너무 이뻐가지고 버려야 되는데 안 버렸을 거야. 진짜 이뻤는데.
검은색에. 여튼간 오늘 30가지의 이 축구 뉴스를 가져왔는데 보통 30가지 하니까 1시간 넘는구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팟빵에 또 음성 파일 올라갑니다. 팟빵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과거 이 영상도 있으니까 혹시 그 음성 파일이 필요하시면 올려달라고 댓글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그 다음에 현재 올라가는 게 유튜브에서도 조던 HD 검색하신 다음에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네, 채팅이 아니죠. 네, 댓글 그리고 좋아요. 요즘 너무나 댓글 많이 남겨주셔가지고 제가 기분 좋게 남기고 있어요. 고맙소. 그리고 이제 올라가는 게 카카오TV도 요즘에 시청 수가 좀 나와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은 옛날보다 많이 줄었는데 이거는 뭐 카카오TV 전체가 그냥 다 이 시청자 풀이 줄었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고, 일단 아마 이거는 해외 축구가 다시 방송이 된다면, 개인 중에 된다면 이건 좀 나아질 부분이니까 이건 됐고, 네이버는 그거 문제가 있어요. 그 정산에 관한 그 뭐지? 그 확인을 거쳐야 되는데 내 걸 되게 지금 늦게 해줘요. 그 네이버는 전화도 하니까 전화하면은 컴퓨터로 남기라 그러고 컴퓨터에 들어가면은 전화로 남기라 그러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네이버는 한번 내일 다시 한번 연락해 볼게요. 그래서 그게 채널은 개설이 됐는데 아직 그 올라가지 않았다고 하니까, 네, 네이버는 일을 좀 안 하는 것 같고, 커뮤니티 실드 개인 중에 아마 카카오는 안 될 거예요. 근데 그 스포티비에 사는 거를 봤을 때는 TV 중계가 스포티비에서 하니까, 그리고 스포티비 일반 채널에서 해주는 걸 봤을 때는 아프리카는 할 것 같고 네이버도 할 것 같아요. 근데 카카오는 모르겠어요. 네. 카카오는 잘 모르겠어요. 8월 5일날 경기 있으니까 그 중계 잡혔어요. 보니까 스포티비로. 그러니까 이건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 커뮤니티 실드가 스포티비에 잡혔다라는 것은 SBS가 점점 더 축구에 손을 뗀다라고 봐야겠죠. 이제까지 계속 몇 년 동안이나 SBS가 했는데 이제 좀 헤어질 때 됐나봐요. 이게 보통 한번 축이 있었어. 과거에 이제 MBC가 그 엄청 좋은 스포츠 축구 해설진들이 그렇게 막 그 정말 7대 성왕 같이 너무 많아. 좋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쓸만한 사람이 너무 많아서 이렇게 막 걱정이었는데, 지금 SBS가 약간 그렇게 된 거죠. 네. 뭐 박지성이야 뭐 월드컵 때만 잠깐 한 건데 뭐. 그럼 SBS는 스포츠 중에 뭐 하냐고? 야구도 하고 배구도 하고 뭐 그다음에 SBS 보니까 뭐 레이싱도 뭐 하고 하던데, 양궁도 하고 당구도 하고 많이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야구는 MBC냐고? 야구가 MBC 맞지. 근데 야구가 그 종합 프로그램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뭐 여자 아나운서 분들 나와서 하는 거, 그것도 MBC가 제일 많이 시청률이 나온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뭘 해도 야구 시청률이나 야구의 그 매거진 프로그램들이 SBS에서 해도 해외 축구보다 훨씬 더 광고도 잘 붙고 해외 축구보다 시청률이 잘 나오니까 SBS도 사실 좀 고민이 됐겠지. 나는 그런 이제 뭐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해서 뭐 떠난다면야 뭐 할 말 없지만 좀 안타깝죠. 해외 축구마저도 이제 야구한테 밀린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결국 SBS도 한번 팬들한테 질타받을 때가 언제냐면, 야구, 그러니까 EPL이 가끔씩 되게 일찍 할 때 있잖아요. 야구랑 겹쳐, 주말에 겹쳐서 애매모호해. 그래서 막 갑자기 막 뭐 후반전만 중계하겠습니다. 가끔 그런 거 시전하면은 팬들이 가가지고 이제 막 우호하는 거지. 물론 해외 축구 팬들이 많으니까, 이 숫자로 보면 많으니까 그런 이제 뭐랄까 힘적인 부분에서야 뭐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뭘 할 수 있는 거는 이 커뮤니티라는 걸 쓸 수 있겠지만, 결국에 시청률에서는 그런 거는 뭐 상관이 없죠. 라이트한 팬들이 야구 훨씬 많다 보니까 밀리니까 결국에는 이제 야구의 퀄리티를 올려가지고 하려는 게 더 큰 것 같아요. 결국에는. 그리고 뭐가 문제였냐면, SBS는 모바일 중계권을 가져오지 않았는데 그걸 이제 스포티비가 다 자신들 거니까 자신들이 그걸 잘 계약을 해가지고 이 뭐 아프리카나 인터넷 방송 카카오나 이렇게 네이버나 이렇게 중계를 하게 만드니까 이 스포티비 인지도나 광고가 생각보다는 그래도 잘 붙은 거죠. 잘 붙은 것만큼 요즘 시대 분들이
TV로는 이제 잘 축구 안 본다. 물론 뭐 있으면 보겠지만 대화, 소통이 중요한 창구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젊은 사람들은 TV로 보기보다는 다 이제 모바일이나 컴퓨터로 보다 보니까 이 모바일 계약을 안 했던 SBS가 참패를 했대요. 시청률적으로. 물론 이제는 이 시청률 계산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두 업체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모바일 시청자 수나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간다고 해요. 근데 이제 아무튼 그걸 떠나서 일단 체감적으로 느껴지니까 SBS도 그렇다 보니까 참패를 했다고 하니까 좀 어렵죠. 네. 그래서 계속해서 적자를 보고 있는데 SBS가 해야지라고 말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아시다시피 여러분도 알겠지만 SBS란다. 이 프리미어리그 중계권이 얼마나 비싼지 알잖아요. 네. 다 뭐 기사 뜨고 다 알잖아요. 엄청 비싼 거 알잖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 알고 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적자를 계속해서 감수하면서까지 축구를 해야 되냐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결국 해버지 시절은 박지성이 맨유라는 큰 타이틀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제 박지성이 만약 안 나와도 우와 긱스, 우와 스콜스 막 이런 맛에 봤지만 뭐 지금은 뭐 우와 조르당 아이에유, 우와 파비앙스키 이런 거 없잖아요. 솔직히 뭐 그런 거 못 하잖아요. 우와 이청용 벤치 막 이런 거 이거 이제까지 뭐 없어요. 그나마 토트넘 하나 있는 거예요. 그나마 토트넘 진짜. 근데 토트넘도 사실 그 당시 맨유에 대한 그런 이제 뭐랄까 그 힘을 비교해 봤을 때는 좀 그렇죠. 물론 순위가 토트넘 잘 나오긴 하지만 그 스타에 대한 선수의 위치나 이런 것들이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이 힘든 것 같아요. 네. 그게 그 당시에 이청용과 기성용은 뭐 기성용 꾸준히 좋았지만 이청용도 그 재미가 있었잖아. 이청용 보는 맛이 있었다고. 그 볼튼이 왜 인기가 있었냐면 볼튼은 그 순위는 그랬지만 정말 색깔이 뚜렷한 그 팀 색깔이 뚜렷한 게 아니라 팀은 그냥 무조건 뻥축구예요. 볼트는 무조건. 근데 그는 누가 감독이야 똑같은데 선수들의 색깔 뭐 대갈사비 아니면 뭐 뇌가 없는 수비수 뭐 젠나이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느낌이 있었으니까 그때 볼트는 사실 뭐 엘만도도 있었고 그냥 뭐 정말 이름만 들으면 뭐홀 홀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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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미드필더도 있었고 그리고 막 중간중간에 막 좀 좋은 팀에서 임대 오는 애들도 있었잖아요. 그 뭐 그런 애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홀든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보는 맛도 있었는데 이글스 맨유 있던 이글스 있었지 옛날에 야스켈라의 골키퍼도 있었고 오래 있었죠 그 양반은 뭐 그래서 이제 뭐 좀 보는 맛이 참 쏠쏠했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그렇게 약팀도 그렇게 색깔이 있으니까 보는 맛이 있었는데 이거는 뭐 이청용은 지금 나오지도 못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사실 난 이청용이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15분 정도 뛰어도 나왔다라고 생각이 안 들더라고. 정말 딱 한 번 아마 기억나실 텐데 이청용 선수가 오른쪽 이 골대 밑에 부분에서 그러니까 거의 2선 자원이죠. 윙포드 자원 쪽 거기서 조금 더 상단으로 올라와서 페널티 박스 밖에서 때렸던 그 미친 중거리 캐논슛 이청용 발에서 그런 슛이 나왔다라는 건 거의 진짜 거의 뭐 100만 년 만에 1년 한 번 있을 선수 시절에 딱 한 번 있을 그 골 말고는 사실 나는 별로 기억도 안 나. 그 말고는 뭐 어시도 했고 골도 뭐 몇 번 더 넣었겠지. 근데 그거 말고는 뭐 저는 사실 거기서 뭐 했는지 제 기억도 안 나고. 이청용 선수 그 이적설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현지에서는 지금 워크 퍼밋이 안 나올 거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왜냐면 똑같아요. 후아유님이 10개를 후원하였습니다. 아저씨 오늘도 늦었네요. 뉴스는 유튜브서 볼게요. 감사합니다 후아유님. 오늘 첫 번째 후원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오늘 좀 게시를 해줬네. 게시가 뉴스 끝날 때쯤 게시해줬어. 고마워요. 네. 여튼간에 뭐 이청용 선수를 찾아보고 있는데 이청용 선수가 워크 퍼밋이 안 나올 확률이 되게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재수가 없는 거라니까. 근데 이청용은 어차피 우리가 워크 퍼밋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범위 안에 있어도 못해. 왜냐면 국대도 못 갔잖아. 못 가 떨어졌기 때문에 못 날 확률이 매우 높고 그래서 이제 다른 해외 리그를 알아보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한국에 들어오기 싫다라기보다는 선수 본인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냥 자신에 대한 경쟁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경쟁할 수 있는 실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신이 있는 것 같아요. 난 그래서 그게 뭐 K리그 안 오는 것도 나쁘진 않다고 생각해요. 네. 나중에 올 때 되면 오겠지. 결국에는.
뭐 본인이 해볼 때까지 해보겠다고 하는데 그걸 이제 뭐 너는 아니 왜냐면 너는 K리그 왜 안 와?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K리그 오면은 아우 저 새끼 망해서 K리그 왔어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나는 그 팬들의 마음을 모두 다 선수들이 맞춰줄 수는 없다고 생각하니까 그냥 은퇴 정도는 뭐 서울에서 해주면 좋지. 서울에서 컸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본인 스스로가 아직 유럽 축구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다면 끝까지 해보는 게 저는 낫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어요. 그 지동원 얘기도 잠깐 하자면 지동원은 오란 팀이 너무 많아요. 물론 이브리그입니다. 이브리그입니다. 근데 다름슈타트에서 한 게 사실 너무나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아우크스부르크는 그래도 조금 선수 보강도 좀 어느 정도 했고 공격수에서 지동원을 어떻게 써야 될지를 좀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오퍼는 계속해서 오고 있다고 하니까 아마 지동원도 간다면야 그냥 다시 한번 이브리그로 가지 않을까 라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라운드 안에 있으니까 그쪽에 이제 그쪽이 다 이제 비비고 있다 보니까 그래도 그쪽으로 가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한국으로 돌아오면 제 생각에는 그냥 끝인 것 같아요. 끝인 거. 그러니까 이천수가 대단하니까 이천수가 스페인 가서 망해서 한국 와서 다시 네덜란드 리그 그 당시 네덜란드 리그면 꽤 잘 나갔을 텐데 다시 간 거야. 대단한 거야 진짜 그 양반도. 응? 대단한 거야. 이천수가 약간 얼마나 K리그에서 씹어먹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게 진짜. 그치. 아니 왜냐면은 지동원은 그때 팬들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지동원이 다시 돌아가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니까 아 나는 지동원 꼭 남았으면 좋겠다. 우리 팀에서 얼마나 중요한 자원인데 이 선수 하는 거 보니까 정말 열심히 뛰어주고 호흡도 잘 맞고 꼭 다시 데려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 그러니까 나는 그런 생각이 종종 들어요. 왜냐면은 독일도 정말 축구를 잘하는 나라인데 아시아 선수한테 이렇게 좋은 평가를 내려주고 이렇게 다시 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주고 그리고 주말마다 독일은 정말 인기 많잖아요. 이 팬도 많고 관중도 많고 관심을 가져주는 언론 매체도 많고 하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부 리그도 충분히 뭐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지성도 갔겠지. 여튼간에 뭐 옛날에는 저도 속으로 그런 적 있었어요. 아니 이부 리그가 있을 거면은 차라리 한국으로 오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는데 선수 입장을 좀 한 번 더 생각해 보거나 아니면 좀 깊게 한번 진심으로 한번 그 선수에 관해서 아니면 거기 남는 게 뭐 어떤 메리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그냥 그래도 거기 있는 게 다시 한번 기회를 받는 데 있어서는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금전적인 게 얼마나 손해가 될지 아니면은 뭐 오히려 이득이 될지 잘 모르겠지만 과거 이제 윤주태 같은 선수도 이제 이부 리그에 있었고 그다음 최경록 같은 선수도 이부 리그에 독일 이부 리그에 있었고 했는데 다 그런 거 보면은 좋은 경험이기도 하고 나중에 그 경험이 선수로서의 경험만 있는 게 아니라 코치가 될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이제 어린 친구들을 코치할 수도 있으니까 아무래도 그런 유소년 시스템에 잘 발전이 돼 있고 잘 모든 이제 루트 배울 게 많은 리그에 있는 거. 박주호도 그런 말 했었으니까. 그러니까 현재만 볼 게 아니라 미래도 함께 내다보면서 자신의 생각을 하고서 이게 하는 게 네. 좋은 거겠죠. 네. 저는 개인도 눈이 말하지만 외국인 코치, 외국인 지도자가 많아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팀에 한국 사람이 나가라 이게 아니라 외국인 코치가 들어와서 팀이 좀 더 코치진들 늘리고 물론 그렇게 안 하겠지만 그래도 좀 투자한다면 그런 거에 눌리고 새로운 외국인 코치들이 와서 지금 우리 K리그에서 3백을 쓰는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3백이 먹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 리그들은 결국 3백은 하나의 플랜 B일 뿐이지 A는 다시 4백으로 회귀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4-4-2로 다시 정통의 포메이션을 가는 이유가 전술이 한번 이제 뭐랄까 이 리셋되면 제일 기본이 4-4-2로 가거든요. 제일 기본이. 거기서 다시 팀에 대한 색깔을 찾거나 그 팀 선수들이 맞는 이제 포메이션을 찾아가지고 다시 색깔을 맞추는데 K리그는 그게 안 돼. 뭐냐면 결국에 K리그는 3백을 놓는다라는 자체가 수비를 강화시키는 건데 거기에서 먹힌다라는 건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리고 수비수들도 3백에서는 한 명이 공격이 올라가면 좀 더 발밑 기술이 좋은 선수들이나 롱패스가 좋고 이 미드필더 수비형 미드필더나 중앙 미드필더까지 올라가 줄 수 있는, 특히 왜 이 토트넘 경기 보면은 이 베르통원이 그런 역할을 엄청 많이 해줘요. 슈팅까지 때려주는 그런 역할에 이제 빌드업을 함께 해줄 수 있는 수비수가 꼭 있어야지 이 3백에 거의 완성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수비의 3백은 닿는 3백, 그냥 말 그대로 닫아놔. 못 올라가는 건지 안 올라가는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 닫아놨기 때문에 그게 역습을 갈 때도 되게 지지부진해요. 결국에는 선수를 한 명 더 수비를 내렸으면 역습 갈 때 스피드로 좀 가거나 아니면 빌드업을 같이 우르르 가가지고 팀에 이제 힘을 좀 보여줘야 되는데, 결국에는 3백을 쓰는데 만드는 축구를 더 선호하니까, 그렇다 보니까 속도감이 없으니까 재미가 없죠, 솔직히 말하면. 경남 축구가 왜 재밌겠습니까? 역습에서의 속도인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많은 이제 해외에서, 특히 유럽에서 뛰고 있는 수비수들이 한국에 왔을 때 제일 많이 놀라는 게, 수비는 잘해, 길목 잘 막아, 근데 뭐가 못하냐, 공격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수비수는 수비만 해야지라는 그런 색깔이 진하다 보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축구를 하다 보니까 이 빌드업에 관해서 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여기서 패스 한번 잘못하면 바로 역습당해서 골 먹힐 텐데, 이런 걱정. 그 걱정이 있다 보니까 전진 패스를 해야 될 상황에서 백패스가 들어가고 하다 보니까 역습 자체가 되게 흐지부지해지고 보는 사람도 더 막 답답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 외국인 수비수들이 답답해한대잖아요. 내가 나가고 있으면 나한테 전진 패스를 줘야지, 왜 거기서 백패스 주면 내가 뭐가 되냐. 그 전술이 꼬여버리는데 거기서 돼버리니까 그 뚫을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결국에 해외에서 일본 축구를 좀 더 선호하는 이유는, 걔네는 패스 축구만 주구장창 뚫었잖아요, 솔직히 말하면. 걔네가 부족한 거 골키퍼 자원, 그 다음에 부족한 거 원톱 자원의 골 결정력이 부족해도 중앙 미들에서의 패스가 좋다 보니까 찬스가 나오는 이유가, 결국에는 걔네 색깔을 찾아냈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 우리가 이번에 월드컵에서 봤을 때 벨기에전에서 처음에 2골 먼저 넣었을 때도 뭐가 대박이었냐면, 물론 2골을 먹혔지만 일본이 잘한 건 탈압박을 패스로 풀더라고. 그 탈압박을 선수 개인의 능력으로 풀 수도 있지만 사실 제일 좋은 건 주변 선수들을 이용해서 나오는 게 제일 좋긴 하죠. 근데 그거를 일본이 아시아 팀으로서는 사실 유일하게 보여준 거죠. 이란은 다르지. 이란은 이제 말 그대로 나는 무조건 수비, 역습, 축구, 한방 이런 거고, 일본은 같이 리듬을 타고 가면서 상대방의 빌드업도 부셔버리고, 그 다음에 그 압박에서 나올 수 있는 탈압박에 가질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일본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피지컬로 마지막에 밀어붙이니까 결국에는 그렇게 된 거지만, 그래도 색깔이 있다라는 게 되게 좋은 거죠. 우리는 색깔 낼 수가 없어요. 우리는 첼시 같은 팀이에요, 국대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게 아니라 그만큼 감독이 자주 바뀌어. 그러니까 감독이 어떤 축구를 하기 위해서는 색깔 내려면, 사실 뭐 그리스처럼 한번 잘 됐다가 망했어도 감독을 좀 꾸준하게 가야 그 색깔을 갈 수가 있는데, 그냥 바꿔. 뭐 하면 안 되니까 뭐 좀 난리치면은 그냥 쫄아가지고 그냥 바꿔. 그냥. 그럼 뭐 좀 하려고 하면 바뀌고, 뭐 하려고 하면 바뀌고. 안 되죠. 네. 로마는 몽규죠. 40억 줬는데. 몽규 로마는 40억 냈잖아요. 네, 이번에 쓰라고. 결국 안 된다. 이게 뭐 우리 탓을 하는 건 아니지만 축구협회가 조금 강단이 있어야 돼요. 난 그래서 눈에 말했지만 신통이 바뀌는 거에 난 더 찬성을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외국인 감독이 빨리 오는 게 좋다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그냥 신태용 감독으로 갈 마음이 처음부터 있었다면 애초에 그냥 차단을 하고 믿어주는 게 더 나았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해요. 네. 근데 계속 축구협회 자체가 우유부단하게 뭐 신태용도 여기 안에 뭐 후보에 있고 뭐 이렇게 나가버리니까 짜증나는 거야. 차라리 그럴 거면 빼버리든가. 이게 월드컵에서 마음에 안 들면 그냥 빼버리든가. 이건 이두두도 아니고 감독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에. 좋은 감독 있으면은 그 감독 어떻게 꼬셔가지고 넣고, 아니면은 그냥 내보내겠다 이건데, 그거는 신태용 감독에 대한 그런 매너도 아니고. 결국 신태용은 말하더만 나는 그냥 축구 공부 더 하고 싶다. 원래 신태용이 일본 사간도스에서 제의가 왔었는데, 사간도스 지금 가기엔 너무 안 좋지. 뭐 거기 토레스 있다고 할 건 아니고, 거기 진짜 강등권인데 거기 가서 커리어 망친다고. 자, 신태용 여기서 나중에 축구 공부 더 한 다음에 다른 뭐 일본 팀을 맞던 뭐 한국 팀 맞던 다시 한번 옛날 성남 시절처럼 성적 내면, 더 최용수가 장수가 돈을 얼마 많이 벌었는데
지금 놀고 있지만 그 양반이 마리백수지 돈이 그냥 집에 그냥 쌓이는 사람이에요. 네, 아무튼 신태용은 이제 그만해야지. 그런 느낌으로 신태용은 국대에서도 이렇게 돌려막다가 사간도스 돌려막겠다라는 건데 그건 아니. 그건 그냥 그만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여튼간에 신태용은 빠졌고 발을 뺐고 결국에는 외국인 감독 결국 정몽규가 왜 40억 냈겠습니까? 돈 쓰겠다라는 거지. 사간도스 꼴찌 두 번째예요. 강등될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은 팀이야. 지금 승리를 가져간 지가 5경기인가 6경기 몇 경기를 했지? 되게 오래됐는데. 지금 완전 맛이 그냥 확 갔어. 여름철이어서인지 몰라도. 여튼 네, 오늘의 소식은 여기까지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사담은 그냥 라이브 방송에서 하도록 할게요. 제가 축구 기사를 발췌하는 곳은 FM코리아, FM네이션 그리고 다음 카페인 락사이며 이곳에서 좋은 기사를 올려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이 저한테 축구 소식을 어디서 제일 빨리 볼 수 있냐고 물어보시는데 제일 빠른 건 락사예요. 솔직히 락사에 아무래도 인원도 많고 그 축구에 관련된 그러니까 자기 팀에 관한 거를 많이 올려주시다 보니까 락사가 제일 빠르고 락사에서 퍼지면 그게 이제 FM코리아로 가든가 FM네이션 가든가 그런 속도니까 만약에 난 좀 빨리빨리 보고 싶다. 뭐 예를 들어서 락사는 이제 그러니까 FM코리아 같은 경우는 뉴스 원문을 해석을 하는 거지만 락사 같은 경우는 그냥 뭐 SNS나 기본적인 그냥 우리가 봤을 때 뉴스로 나오는 그런 원문 말고 그냥 개인 기자들이 올리는 썰 같은 거 그런 것도 많이 번역이 되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그런 걸 더 빨리 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뭐 다음 카페인 락사 가입하시면 돼요. 네. 락사만한 데가 없어요 사실 지금 커뮤니티가. 네. 그러니까 많이들 물어보셔가지고 뭐 그냥 아예 그냥 여기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감사합니다.